이번 시간은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이 부분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를 통해서 전체적인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쭉 계산이 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고 기타 필요용비 빼면 양도차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기본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이 나오면 거기서 공제세액이라든가 감면세액이 있으면 그 부분을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되는 것이며,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면 총 결정세액이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가액이란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의 의미는 무슨 이야기냐면, 소득세법에서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자산을 이전하는 대가로 실제로 거래한 금액, 이 금액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정의에 해당되겠습니다. 양도가액을 쉽게 말하면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받은 금액. 양도가액이라는 의미는 납세 의무자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이전하면서 받은 금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자산, 예를 들어서 토지를 양도를 하고 그 다음에 대금으로 5억이라는 현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면 양도자인 내가 토지를 이전하는 대가로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이 되겠습니다. 이와 달리 취득가액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중금액. 자,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양도가액이 될 것이고요. 그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예전에 그 자산을 취득했을 때 상대방, 전 소유자한테 양도자가 지급한 금액,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을 빼주시면 되고요. 기타 필요용비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참고로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르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양도차익이 계산되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편의상 필요경비를 양도소득세 신고서에서는 두 개로 나눕니다. 취득가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경비 중에서 취득가액을 하나 빼고요. 나머지 기타 필요경비 이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눠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소득세법 97조에 의해서 필요경비라 함은 취득가액 플러스 기타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필요경비는 3개로 구성이 됩니다. 자, 기타 필요경비는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취득에 소요된 비용, 자본적 지출액, 그 다음에 양도 비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라는 이야기는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 이외에 들어간 비용, 취득 시점에 들어간 비용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취득세, 등록세. 지금 현재 등록세는 없어졌는데요. 취득세로 지금 통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취득했을 때의 들어간 비용, 오래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그 당시에는 부과를 했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 시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 중에서 기타 필요형비, 여기서 보유기간이라는 것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취득 시점하고 양도 시점을 제외한 보유기간 중에서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그 다음에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켰다.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등 자산을 갖다가 증가시키는 비용이 있다. 이럴 때에는 그 비용 또한 기타 필요형비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비교되는 개념이 수익적 지출액이 있습니다. 수익적 지출액은 원상회복 성격이 있습니다. 마모되는 부분을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성격, 이런 부분들은 자산을 증가시켰기보다는 원상회복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은 기타 필요형비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액의 대표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증축을 했다든가 뭐 리모델링을 했다든가 이런 비용이 자본적 지출액에 들어가겠습니다. 양도 비용이란 양도할 때 소요된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뭐냐면 양도시 중개수수료가 있고요. 세무사, 양도소득세 작성비용,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을 때 증권거래세가 발생이 됩니다. 증권거래세도 양도 비용으로서 기타 필요형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세법에서 명도 비용과 관련된 소송 비용도 양도 비용으로 기타 필요형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즉 어떤 이야기냐면 계약을 하면서 명도 비용, 그러니까 임차인들 퇴거를 위해서 소송이 걸려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있다, 소송 비용 등이 있다 하면은 그 비용 또한 양도비로서 기타 필요형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 2월 13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게 기타 자본적 지출액하고 그 다음에 양도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는 세원의 양성화를 위해서 개정세법 2018년도 개정세법에서는 적격 증빙하고 금융거래 증빙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기타 필요형비로 적용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겠습니다. 당초 자본적 지출의 경우는 적격 증빙에서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 필요형비로 인정했다가 이번 법 개정이 있은 뒤로는 양도비까지 합쳐가지고 세원의 양성화를 위해서 적격 증빙 또는 금융거래 증빙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필요형비로 인정이 되는 것이니까, 이런 비용들이 없다고 하면 필요형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격 증빙이라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이 있었을 때 한해서 기타 필요형비로 양도소득세가 양도차익이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양도차익이 계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양도 소득 금액이 됩니다. 자, 장기라는 의미는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3년을 이야기합니다. 3년 이상 보유를 하면 특별히 양도 차익에서 물가 상승률만큼 해당 금액을 차감해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연 3% 공제가 되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 공제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와 별도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연 8%로 해서 10년 이상 보유하면 고가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최대 80%까지 공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개정세법에 의하면 2018년도에는 기존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공제가 되나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연 2%를 적용해서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의 공제율이 적용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양도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기존의 개정된 세법이 아닌 기존 공제율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연 3% 또는 연 8%를 공제율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양도소득금액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차감하면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고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1인당 연 250만 원을 공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자산별, 그룹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 자산, 국외 자산은 별도로 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룹별 공제, 그 다음에 국내 자산, 국외 자산 별도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룹별이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 이상 자산 중에서 토지, 건물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과다 보유 등 과다 보유 법인 주식, 특정 주식, 그 다음에 특정 시설물 이용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 부분이 기타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이 1그룹입니다. 1그룹이기 때문에 이 그룹에서 국내 자산, 국외 자산 각각 250만 원씩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두 번째 그룹은 주식이 있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중에 주식은 비상장 주식은 모든 주식이 과세가 되는데 이전 시간에 얘기해 드렸던 것 같이 KOTC 주식의 경우에는 소액주주가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주식은 KOTC 활성화를 위해서 비과세가 됩니다. 그 외의 주식에 대해서는 비상장 주식은 무조건 과세가 됩니다.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만 과세가 됩니다. 이 주식의 경우에도 국내 주식, 국외 주식 각각 양도소득세 기본공제가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 그룹은 파생상품이 있습니다. 파생상품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은 설명드렸다시피 코스피 200 선물 옵션, 미니 코스피 200 선물 옵션,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주식 워런트 증권 ELW죠. 그 다음에 국외에 상장된 파생상품, 이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경우에도 당초에는 국내 자산과 국외 자산 양도 차익을 각각 계산했지만 이번 개정세법에서는 개정세법에 의하면 201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 자산하고 국외 자산 합산해서 양도 차익 차손을 통산하기 때문에 기본공제 또한
국내 자산하고 국외 자산을 통산해서 그 금액에서 한 번만 기본공제가 이루어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세 표준까지 나왔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세율입니다. 세율도 올해부터 개정세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번에 세율이 개정됐는데요. 2018년도 세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만 원 이하는 6%, 1,200만 원의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4%,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는 35%, 1억 5천 초과 3억 이하는 38%, 3억 초과 5억 이하는 40%, 그 다음에 5억 원을 초과하면 최대 42%의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초과 누진 세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이 자, 초과 누진 세율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과세 표준이 2천만 원이라는 이야기는 1,200만 원하고 80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1,200만 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200만 원에 대해서는 6%를 적용하고 그 초과분 2천만 원 중에서 1,200만 원을 초과하는 800만 원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세율과 관련해서 개정된 세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양권의 양도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50% 단일 세율로 적용하도록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특별한 게 중요한 게 1세대 2주택. 자, 1세대 2주택, 그 다음에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경우에도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2018년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 내에 있다 하면 일반 세율의 10% 세율이 가산된 세율이 적용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경우는 일반 세율에 양도하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 내에 있는 양도주택을 양도를 했다 하는 경우는 일반 세율의 20%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서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으로서 중과되는 경우다. 조정지역 내에 주택을 양도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모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은 2018년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이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세액 감면 금액을 빼주면 결정세액이 나오는데요.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것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있을 것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거주자의 경우 납세 의무가 국내의 원천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를 했을 때 해당 지역, 해당 국가에서 양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면세액의 경우는 조세특례 제한법상 조세 정책에 따라서 감면이 되는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을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종류로는 소득금액 공제가 있고 세액공제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에 따라서 공제를 해주면 되는데 감면세액이 차감된다는 이야기는 세액 감면 방식으로 차감되는 방식 그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이제 신축주택 감면이라든가 아니면 수용 감면
이런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세정책상 감면되는 세액이 있다고 하면 그 감면되는 세액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면 그때는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결정세액에서 가산세를 더하면 총결정세액이 나오고요. 총결정세액이 나오면 해당 금액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되겠습니다. 가산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산세의 종류는 대표적인 것은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겠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종류가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무신고했을 때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고는 했는데 과소신고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부당한 방법으로 인해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세율, 가산세율을 보면 과소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10%, 무납부세액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신고 가산세는 20%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에 따라서 신고를 한 경우에는 40%의 고율의 세율이 가산세율이 적용되겠습니다. 그리고 납부불성시 가산세는 무납부세액, 과소납부세액에 대해서 일수로 해서 10,000분의 3, 하루에 10,000분의 3씩 해서 계산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가산세와 관련해서도 국세기본법에서 개정된 세법이 있습니다. 가산세,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종소세는 확정신고를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가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이전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가 개정세법에 따라서 종전에 예정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무납부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법에서, 개정세법에서는 예정신고를 안 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세액에서 가산세를 더한 금액이 총결정세액이 됩니다. 이 금액까지 나오면 양도소득세가 전부 계산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양도가액을 결정하는 방법, 양도가액 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건데요. 양도가액의 정의, 양도가액하고 취득가액의 정의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양도자와 취득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금액, 이 금액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갑이 을에게 임야를 1억 원을 받기로 하고 양도를 하는 계약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갑의 경우는 임야의 소유권을 넘길 의무가 있는 거고 을은 임야를 받는 대신에 계약관계에 따라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확인한 바와 같이 이 경우는 한 일방이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이 돼서 매매 거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취득자와 실제로 거래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임야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1억을 지급했다고 하면 갑의 입장에서는 받은 금액인 1억 원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양도가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양도 이제 계약 조건에 이런 조건을 넣었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갑의 양도소득세를 을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을이 납부한 양수인이 갑의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양도소득세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경우에 갑의 양도가액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서 이 경우에 만약에 했다 그러면 양도가액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1회만 가산해서 양도소득세 계산한 금액 1회만 가산하는 건지 계속해서 가산을 해야 되는 건지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1회에 한해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가산해서 양도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 조건이 아니고 계약 조건 외에 별도로 계약과 관련 없이 계약 조건 외에 별도로 을이 갑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는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판례에서는 계약서상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명시를 안 한 상태에서 을이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해줬다. 이럴 경우에도 판례에서는 계약 조건에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별도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갑이 이제 이익을 얻는 거죠. 채무 면제 이익을 갑이 양도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을이 대신해서 갑의 양도소득세를 내줬기 때문에 계약 조건하고 관련 없이 내줬다. 그러면 갑은 채무 면제 이익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를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자는 을이 될 것이고 수중자는 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거래 유형은 교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래가 있다고 보시죠. 자, 이 거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이 을에게 임야를 양도를 합니다. 임야를 양도를 하는데 을은 현금이 없어서 계약에 의해서 현금 대신 오피스텔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도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거래를 보면 지난 시간에 봤던 것 같이 거래 상대방, 양도자와 양수자가 간에 금전 이외의 자산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환거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을 입장에서 볼까요? 을 입장에서 보면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임야를 매수를 합니다. 매수한 임야를 몇 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양수인 병한테 2억 원을 받고 2억 원을 이용을 받기로 하고 병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을은 병에게 임야의 소유권을 넘길 의무가 있고 병은 현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서 병은 2억 원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 거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 상대방, 쌍방 중에서 한 일방이 현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이쪽 거래는 매매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 이제 양도소득세 거래가 지금 두 가지로 혼합이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 교환거래했을 때의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와 매매거래했을 때의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중요할 것입니다. 자, 교환거래를 보시죠. 갑 입장에서는 을한테 임야를 양도를 했죠. 양도를 했기 때문에 갑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을도 볼까요? 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유권, 건물이죠. 오피스텔을 넘기는 대신에 임야를 받았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대한 납세 의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넘겼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납세 의무는 있습니다. 교환거래에 있어서 갑과 을이 쌍방이 모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추후에 병에게 임야를 2억 원에 양도하면서 2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도를 했다. 이 거래에 있어서도 을은 납세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을은 두 번의 납세 의무가 발생이 되는데요. 교환했을 때 한 번 납세 의무가 발생이 되고 추후에 몇 년이 지나서 병에게 양도했을 때의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두 번 발생된다고 보시고 병의 입장에서는 자산을 매입을 했지만 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현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병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가 되지를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 아닌 을이 기계장치나 골동품 이런 것을 제공했다고 봤을 때는 갑 입장에서는 납세 의무가 발생이 당연히 되죠. 임야 갔으니까. 근데 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산이 넘어갔긴 넘어갔죠. 금전이 아니기 때문에 교환거래는 해당이 되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골동품이라든가 기계장치를 넘겼을 때는 그때는 납세 의무가 발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과세 대상 물건이 이전이 됐냐, 양도자 측면에서 이전이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이 거래가 참 중요한 거래인데요. 자, 일단 갑하고 을이 각각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결정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그런 의무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양도가액은 교환거래는 이렇게 됩니다. 관련 판례에 의하면 정산 절차를 거치는 경우는 실제 거래가액이 있는 것으로 보고요.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액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이제 정산 절차를 밟는다는 이야기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전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감정평가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임야도 4억, 오피스텔도 4억이라고 치면 그때는 갑의 양도가액은 임야를 넘기는 대신에 4억 원의 정산 절차를 거친 오피스텔을 받았기 때문에 양도가액은 실질거래가액으로서 4억 원이 될 것입니다.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냐면 임야에 대한 양도가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환 시점 전에 예전에 취득했던 그 임야의 취득가액이 실제로 지급한 가액, 그 취득가액이 돼서 교환 시의 양도가액과 예전에 임야를 취득했을 때 가액, 그 가액의 차익에 대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면 실질거래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100조에 따라서 실질거래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거래가액으로 하지만 실질거래가액이 없다. 그런다고 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가액, 그 다음에 기준시가 순으로 양도가액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 입장에서 정산 절차를 안 밟았다. 감정평가를 안 받았다. 이 경우에 과연 임야의 기준시가로 볼 것인지 매매사례가 감정가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과연 기준시가, 임야의 기준시가로 그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오피스텔, 받은 대가인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책정해야 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거래가액,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거래한 금액인데 받은 대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받은 대가. 받은 대가가 불분명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그 자산의 가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경우는 내게 더 정확한 겁니다. 받은 가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임야의 기준시가를 책정하는 것이지 무조건 받은 대가라 그래서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방으로부터 원래는 받은 대가, 오피스텔 가격을 실질거래가 알면 그 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지만 받은 대가, 그 실질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추계 결정으로서 받은 대가, 상대방 가치를 모르면 내게 더 정확하다고 보시고 내 자산, 내가 넘긴 자산의 양도가액, 양도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잡으시면 되고 취득가액은 대응 원칙입니다. 대응 원칙. 임야를 예전에 취득했을 때 그때의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 100조에 따르면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1월 1일 이후에는 모든 거래가 실질거래가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질거래가액으로 바뀐 게 맞는 건데 교환거래와 같이 실질거래가액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매매사례가, 감정가, 기준시가 이 세 개는 추계입니다. 추계니까 내 자산의 매매사례가, 감정가, 기준시가 이 순으로 해서 양도가액을 책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 양도가액, 임야의 양도가액, 양도시 기준시가가 결정이 됐다 그러면 예전에 임야를 취득할 시점에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봐서 양도가액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을의 경우도 감정을 받았다 그러면 받은 대가,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4억 원이다 그러면 4억 원으로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으로 받은 대가로 책정을 하시면 되지만 을 입장에서 봤을 때 정산 절차를 안 밟았다고 하면 그때도 마찬가지 을 입장에서는 양도하는 자산이 자기 자산이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매매사례가, 감정가, 기준시가 매매사례가하고 기준시가가 없다. 매매사례가하고 감정가액이 없다. 그러면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양도가액이 될 것이고 대응 원칙에 따라서 오피스텔을 예전에 취득했을 때의 기준시가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 돼서 두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 차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환거래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매매거래 쪽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거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방이 거래 상대방의 한 일방이 현금을 지급했을 때 매매거래가 성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 입장에서 임야 과세 이상인 토지를 양도했기 때문에 을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매매거래다 보니까 이 경우에 양도가액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양수자인 병으로부터 받은 금액인 2억 원이 양도가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요. 취득가액 산정이 문제입니다. 취득가액 산정이 문제인데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될까요? 취득가액은 을이 임야를 받았잖아요. 임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도가액이 지금 실질거래가액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질거래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실질거래가액이 없으면 매매사례가, 감정가, 그 다음에 환산취득가액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 거래, 교환거래에서 정산 절차를 밟지를 않았으면 실질거래가액이 없는 것입니다. 추계로 결정했기 때문에 실질거래가액이 없기 때문에 임야나 오피스텔의 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잡아주시면 안 되고 실질거래가액이 없기 때문에 매매사례가, 감정가가 없다 그러면 임야의 교환 당시가 취득 시기니까 교환 당시에 환산 취득가액이 이 취득가액이 됨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제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뭐 임야의 이제 기준시가를 실질거래가액으로 이제 인정해서 취득가액을 잡는다든가
아니면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를 실질거래가격을 보고 취득가액을 잡는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정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실질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매사례가 감정가액이 없다고 하면 환산 취득가액이 을의 취득가액이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일, 그 다음에 증여일이 이 취득 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의 상징법상 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는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영원이 되지 않냐 이렇게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가치에 대해서 증여세하고 상속세를 내기 때문에 그 당시 취득 시기에 상징법상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의제 취득일 이전에는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실제거래가액 상징법상 평가액이 아닌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는데요. 여기서 의제 취득일이란 85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 취득일이 부동산의 경우는 85년 1월 1일이 될 것이며 주식의 경우는 1986년 1월 1일 전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 취득일이 1986년 1월 1일이 취득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등이라고 붙이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안다. 의제 취득이 안다. 그런다고 하면 생산자 물가지 상술률을 곱해서 실질거래가액으로 규용되는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여기서 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가액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환산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상속 같은 경우는 상속 공제액이 5억 원,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증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증여예상 공제액에 미달되면 신고를 안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이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일단은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정부 부가세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 관할세무서에서 그 부동산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라고 따지면 매매사례가액 등 상징법상 평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에서 기준시가로 그 금액을 결정했을 경우 무신고함으로써 결정됐을 경우 과연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와 관련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 되는 건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국세청 유권에서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신고 의무와 관계없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즉 아파트의 경우 설령 과세관청에서 기준시가로 결정이 되는 경우에도 매매 사례가액이 있어서 시가가 확인이 됐다. 그러면 그때에는 그 가격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양도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담부 증여의 정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똑같습니다.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앞에 채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즉 부담부 증여에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부담부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해당 채무가 증여재산에 담보되어야 하는 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두 번째 요건은 증여자의 채무여야 됩니다. 따라서
제3자의 채무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경우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종자가 실질적으로 그 채무를 인수해야 됩니다. 명의만 수종자로 되어 있고 그 채무를 증여일 이후에 증여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한다든지 제3자가 그 채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 부담부 증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여하는 사람이 증여자, 증여를 받는 사람이 수종자입니다. 자, 증여가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민법 규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증여자는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종자는 그 증여에 대해서 수락하는 의미의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에 증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증여. 자,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는 아파트를 무상으로 이전됐기 때문에 자녀는 그 채무, 어떠한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부담부 증여의 특징은 뭐냐면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아파트 시가가 6억 원인데 채무가 3억 원이 있습니다. 그 채무를 수종자가 인수를 해서 증여일 이후에 그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아파트가 뭐 예를 들어서 쭉 있는데 뭐 이게 동이 있을 거고 뭐 1202호다. 2호의 아파트 뭐 201동. 증여자가 이게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아파트를 당초에 샀을 때 이게 예전에 취득했을 때 증여 시점에는 6억이지만 취득했을 때 5억 원을 주고 샀다. 이 경우에 아버지가 재산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2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을 했지만 그 다음에 3억 원은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취득이 됐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파트가 증여일 때 보니까 시가가 5억 원에서 6억으로 지금 올라가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채무 이렇게 되겠죠. 이게 값어치라고 하면 시가는 지금 6억 원입니다. 6억인데 자, 시가가 6억 원인데 채무가 지금 3억 원이 증여예산에 담보가 돼 있고 그러면 순수하게 수종자가 받을 금액은 3억 원입니다. 3억 원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증여세 계산했을 때 증여재산가액은 시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채무액이 부담부 증여 요건이 만족이 된다 그러면 증여세 신고서상 채무 금액을 차감해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여세에서 차감을 해주는 이유는 양도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증여는 이제 6억 원에 3억을 빼면 3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고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봐볼까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아파트를 증여해 주는 대신에 채무 3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양도, 어떤 그 소득을 얻는다는 것은 자산이 증가해도 이득을 보는 거지만 대가를 받은 거지만 채무가 없어지는 것도 경제적인 실질이 똑같기 때문에 이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3억 원만큼은 양도, 대가 관계가 성립돼서 3억 원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6억 원에서 3억 원을 뺀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는 순수 증여분으로 증여세를 내면 되겠습니다. 부담부 증여의 특성은 어떤 특성이 있냐? 증여세하고 양도세를 같이 내야 됩니다. 자, 주택으로서 다만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으로서 보유 요건이 2년 이상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조세정책상 양도소득세는 납부를 안 해도 되는데 그 외에 비과세를 충족을 못했다든가 아니면
1세대 2주택 이상이라든가 이 경우에는 부담부 중에는 증여세와 양도세가 과세가 한꺼번에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의하실 게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고가주택 따졌을 때 고가주택 양도가액이 9억 원이 넘어가면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고가주택을 따짐에 있어서 전체 채무 부분, 양도에 해당되는 부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전체 시가가 고가주택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 가지고 고가주택 여부를 따지는 것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가액을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부당이익 계산 부인은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건이 있습니다. 자,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이 해당이 되는 경우 이 경우에 양도가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은 첫 번째로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또는입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이 경우 두 가지 경우를 충족을 했다. 그러면 양도가액은 받은 대가가 아닌 시가가 양도가액이 된다는 규정이 바로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래가 있습니다. 양도자 갑이 양수자 을에게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양도를 하면서 5억 원만 받고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일반적으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비정상적인 거래라 하면은 타인 간의 거래는 이런 거래는 이루어지기가 거의 힘들고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수관계자는 특수관계자의 갑과 을이 특수관계자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일단은 갑과 을이 특수관계에 해당이 돼야지만이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특수관계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특수관계자라고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수관계자는 6촌 이내의 혈족, 피가 섞인 겁니다. 그 다음에 4촌 이내의 인척.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혈족이다. 갑과 을이 혈족이라고 하면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만나는 점. 피가 만나는 점이 있거든요. 그 만나는 점이 있다고 하면 그 만나는 점에 계신 분의 피를 갑도 받고 을도 받았기 때문에 혈족이라는 표현을 쓰면 될 것이고요. 인척이라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인척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혼인인자에다가요 친척진자입니다. 원래는 특수관계자가 아닙니다. 친척이 아닙니다. 혼인함으로 인해서 친척이 되는 경우가 인척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민법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혈족. 혼인에서 친척이 되려면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배우자의 혈족은 나하고 피가 안 섞였습니다. 혈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함으로 인해서 배우자의 혈족과 저는 인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혈족의 배우자까지 인척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는 혼이라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혈족과 마찬가지로 내 혈족의 배우자는 저하고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혈족이 아닙니다. 혈족이 아닌데 배우자의 혈족만큼이나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인척의 범위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엄마, 숙모는 저하고 피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버지의 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저랑은 매우 가깝습니다. 매우 가깝기 때문에 배우자의 혈족만큼이나 가깝다 그래서 이 경우 3번의 경우도 인척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배우자가 나오는데요. 배우자는 나의 혈족도 아닙니다. 혈족도 아니고 인척도 아닙니다. 왜 인척도 아니냐면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을 말하는 거지, 또는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하는 거지, 배우자 자체는 규정이 인척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에서는 배우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상 배우자, 이 경우는 이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법률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배우자는 그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수관계자가 아니지만 국세기본법에서는 사실상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특수관계의 범위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친생자라는 이야기는 내가 양도자가 친이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될 것이고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자. 이 민법의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양자라는 개념이 있고 친양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양자라는 개념은 상속으로 우리 봤을 때 친아버지, 친부모, 양부모 모두에게 상속권이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되는데 친양자의 경우는 친양자로 입양이 되다 보면은 친부모는 혈족 관계가 끊어집니다. 끊어지는 거고 법정 혈족으로 해서 양부모만 나의 직계 존속이 되는 겁니다. 나의 진속에 의해서 법정 혈족으로서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됐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내가 낫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에 해당이 상속권이나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이 낳았으니까 친부모도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조세, 세금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특수관계 범위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양자로 입양이 됐으면 내 아들, 내가 낳았던 아들 또는 딸, 그 배우자하고 이제 손자들 직계비속,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까지 특수관계의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요? 자, 갑이 양도자고 을이 고모의 아들이다. 고모의 아들이다. 이 경우에 특수관계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혈족이나요? 아니나요? 자, 혈족인지 아닌지는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만나는 점이. 보면은 저는 위쪽으로 올라가면 아버지를 만날 것이고요. 고모는 아버지의 형제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 위에는 누가 공통분모가 있냐면 할아버지가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 이외에 할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피가 저한테도 있고, 그 다음에 고모 경우도 마찬가지로 할아버지의 피가 딸이기 때문에 피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고모의 아들도 고모의 피를 받았지만 고모 위에는 할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고모의 아들하고 저하고는 갑하고는 할아버지의 꼭지점, 할아버지라는 꼭지점에 피를 받았기 때문에 둘 관계는 할아버지 피가 섞였기 때문에 혈족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관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부당행위 첫 번째 조건은 특수관계자에 이하되고, 두 번째로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 5억 원입니다. 5억 원이고 그 다음에 5억 원이고 시가의 5%, 5%면 10%가 1억이기 때문에 5%면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 5억 원이 시가의 5%, 5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특수관계 요건도 해당이 됩니다. 그 이상이거나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 원 이상이다. 3억 원 이상이다. 5억이기 때문에 3억 원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건이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대가인 5억 원이 아니고
양도가액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10억 원. 대가는 설령 5억 원을 받다 하더라도 부당이익 이상 부인에 해당이 되면 10억 원이 양도가액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양도가액 결정하는 게 문제니까 고모의 아들이 아니고 자, 배우자 작은 엄마. 배우자 작은 엄마하고 갑하고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특수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번부터 4번으로 쭉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혈족에 해당되나요? 갑하고 배우자 작은 엄마하고는 혈족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저하고 배우자가 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의 혈족 또한 저하고 혈족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혈족에 또 배우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작은 아버지의 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혈족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사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우자의 혈족에 해당되나요? 배우자의 혈족은 작은 아버지까지가 배우자의 혈족입니다. 작은 아버지는 배우자고 작은 아버지는 배우자의 할아버지가 꼭지점이 되겠죠. 배우자 할아버지 피를 배우자도 받았고 배우자 작은 아버지도 배우자의 할아버지로부터 피를 받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1번은 안 되는 것이고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작은 아버지의 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2번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인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만 촌수를 봐야 될 것입니다. 촌수를 보면 갑하고 배우자는 영촌, 그 다음에 배우자하고 삼촌은 삼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배우자도 삼촌, 그러니까 삼촌 인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특수관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수관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 원을 초과한다. 이렇게 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본다고요? 받은 대가가 아닌 시가가 양도가액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갑하고 을 사이에는 배우자가 아니고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다. 사실혼 관계. 이 관계였을 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사실상의 배우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갑과 을이 사실혼 관계에 해당되더라도 특수관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첫 번째 요건은 만족을 합니다. 두 번째 요건은 시가와 대가 차액이 5억 원인데 3억 원 또는 시가의 5%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요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받은 대가가 아닌 시가가 양도가액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친양자, 내가 낳는데 친양자, 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아들이 다른 사람한테 친양자로 입양이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손자, 그러니까 아들의 아들 또는 딸에게 양도를 한다. 을이 그 입장이라고 하면 그때도 특수관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특수관계에 해당이 됐다 그러면 요건을 봐야 될 것입니다.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이 시가의 5%를 넘어가거나 3억 원이 넘어가면 그때는 받은 대가가 아닌 시가로 해서 양도가액이 결정이 됩니다. 이와 같이 특수관계인 갑과 을이 특수관계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요건을 만족하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지만 갑과 을이 1번부터 4번에 해당되지 않고 특수관계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양도가액은 가장 기본이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양도가액 시가로 보면 안 될 것이고 비록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갑과 을이 특수관계가 없으면 양도가액은 시가가 아닌 받은 대가인 5억 원으로 해서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강의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